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목포의 김대중 기념관을 찾아서 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한일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는데 이 한일 관계 개선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좀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설명해 달라는 거죠?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발언은 또 뭐가 문제인 것인지 이걸 잘 좀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야기한 것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한 소리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그동안 반복됐고 갈등이 있었던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포옹하고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일본 쪽에서는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그게 김대중과 오부치 총리가 손을 잡고 이뤄낸 것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 문화교류 같은 것도 있었죠. 그전에는 그 일본 영화가 한국에서 틀 수도 없고 일본 음악도 마찬가지로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일본 문화를 수입한다고 개방한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우리 문화가 다 잠식당한다. 이건 DJ의 판단 착오다. 근데 결국은 거꾸로 됐죠. 어떻게 보면 DJ의 해안이었던 건데 그 모든 것들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다. 그럼 박근혜 때는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최악이었고 지금도 최악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거를 꽤 지금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최악으로 지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어떻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기다가 아베가 두 번째 집권하면서 굉장히 극우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베는 국내 정치에서 자기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인기가 안 좋은 것을 이 바깥의 외교로서 좀 만회 보기 위해서 한국을 때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 일본 내에서 좋았다가 아베 정권 들어서서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대로 간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내가 가면 하겠다. 이거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도 아니고 현실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인 것 같아요. 네, 진정성 있는 사과, 일본의 사과가 먼저 전제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의 선언의 기본은 그거였어요. 서로 존중,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 그리고 우리는 포용 이런 거였는데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포용이 됩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일본 정부하고는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소우장 등등해서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한 거 아직도 안 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여당의 이 송영길 대표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특검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후보와 당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이 대장동 특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결과가 일단 발표가 나야 그 다음부터는 여야 협의에 들어갈 테고. 근데 검찰이 어떤 결과를 발표해도 우리 국민은 미진하다 수사가.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 특검으로 가야겠죠. 근데 특검으로 가면 이게 여야가 굉장히 지리한 협상 기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일단 특검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부산저축은행부터 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야당은 쉽게 받을 수 있느냐. 쉽지 않죠. 두 번째는 그러면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임명 주체.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 추천하고 그러니까 야당이 뭐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고르는 형식이겠죠.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당이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여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야당이 추천을 하면 지금 야당의 당무는 윤석열 후보가 보고 있으니까 수사받을 당사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당으로서 그거 안 된다 하겠죠. 그럼 어떻게?
여당이 특검을 추천합니까? 이 대장동 건은 이재명 후보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의심으로 시작되는 건데 네. 여당이 추천한다. 그거 야당이 받겠습니까? 협상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네요. 거기다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뭐 60일 플러스 30일, 60일 플러스 60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무의미한 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30일은 너무 짧거든요. 네. 이런 문제. 협상할 게 산더미입니다. 저는 이거 잘 안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이 대장동 특검을 여권에서 받는다. 그럼 여권에서 이것만 받겠습니까? 우리가 받았으니까 고발사주 당신들도 받아라. 이렇게 하겠죠. 네. 이런 상황을 야당도 모르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를 하는 야당의 그럼 속내는 무엇일까요? 야당은 손해볼 게 없죠. 계속해서 여당이 안 받는 듯한 모양새를 그렇죠. 보이면 국민들이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안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MC 정원 씨도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야당 사람들이 생각 못할까요? 더 깊게 생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특검 받아라. 야당 입장에서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잘 안 이루어져도 네. 그 책임은 여당이 몽탕 뒤집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서 우리 정치신동 이 작가님께서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어떻게 계속 반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 상황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후보는 받겠다 하면 되죠. 100%. 나는 꺼내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받겠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네. 안 받으면 차별화되는 거잖아. 네.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받는다 그러는데 당에서 안 된다는 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빠져나갈 수 있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 두 대선 후보들이 이제 각각 이 페미니즘과는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말과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대남들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두 후보가 이런 그 약간 비슷한 행보를 페미니즘을 상대로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에 핵심적으로 변수가 되는 게 바로 2030 청년들 네. 특히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여성들도 레디칼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해도 여성표가 확 떠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30을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원래 2030 남성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편이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지난 재보궐에 오세훈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가버렸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못 잡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람들 마음을 되돌릴 수 없으면 대선에 진다고 판단한 거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에게 자꾸 손을 내미는 것이고 40대 이상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죠. 4050들은. 네. 근데 60대 이상은 또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30이 캐스팅 보트를 졌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움직여요. 민주당이 딱 국민의힘 갔잖아요. 네네. 다시 민주당도 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40대나 60대 이상은 거의 고정인데 이 사람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 탈락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주공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율 후보를 좀 찾고 표심이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 내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낙상 사고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난무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상황 이 작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혐오하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선 시즌이라고 하지만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가 네. 김혜경 씨가 구토, 복통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 네. 그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폭행을 해서 그랬다. 그게 가짜뉴스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럴듯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근거가 없었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퍼뜨렸냐? 네. 국민의힘에서 퍼뜨렸냐? 상대방에서? 아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퍼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왜 퍼뜨렸느냐?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거 이거는 저는 발본색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 후보 아내가 아파서 이송되는 모습이 CCTV로 그거를 공개한다. 그 판단 자체가 사실 싫은 거잖아요.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럼 이재명 후보 쪽에서 왜 냈느냐.
이 가짜 뉴스 거짓말이 그럴듯하게 퍼지니까 미연에 빨리 이런 것들 방지하자. 그렇게 해서 낸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맨 처음에 퍼뜨렸던 사람들 고소고발 나선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선거 개입이거든요. 네.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이 이번 달 20일 안팎으로 이제 예고되면서 김종일 전 비대위원장의 취임도 다음 주 안에 이제 결정이 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 전 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 전권을 자신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허수아비 노릇하려고 들어갈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없다. 그 말이 정권을 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맞아 정권을 줘야만 내가 갈 수 있어라고 하면 당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본인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노욕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전에 민주당 있을 때도 그랬고 국민의힘 있을 때도 그랬고 정권을 안 주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정권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 선거를 총괄하는 위치에 올라가긴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의 지지율이 윤석열, 이재명이 거의 딱 붙었다. 네. 그러면은 정권을 받고 김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무혈 입성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경선 끝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어떤 거는 더블스코어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지지율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김종인은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홍준표 없이도 김종인 없이도 우린 이긴다. 심지어는 이준석의 도움 안 받아도 2030 표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받죠. 왜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 높은 지지율 또 윤석열의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인생이랑 다 똑같은 건데요. 좋은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고요. 나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지금의 높은 지지율에 취하면은 확발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30의 지지를 좀 많이 받았었으니까 캠프에 들어오면 실질적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이 도움이 될 만한 효능감이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거든요. 왜 이렇게 그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중요 이슈가 될 만큼 이렇게 이 중요 인물이 됐을까요? 그 윤석열 후보 본인이 후보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언이라는 말실수. 네네. 그러면 윤석열 캠프는 잘했느냐? 아니에요. 네. 그 실언을 더 키운 게 윤석열 캠프입니다. 그죠.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했죠. 네. 김종인이 들어가면 그런 건 없어요. 메시지까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달라는 거거든. 그렇게 말실수하는 사람들 제대로 보자 못하는 사람들을 다 쳐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네. 이준석 대표. 요 삼각 트로이카 체제면 네. 국민들 보기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초보 운전자 아닙니까? 네네. 이제 정치 시작한 3개월. 네. 그것을 노련한 정치판에 오래 있었던 김종인 총괄 본부장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컨트롤할 수 있다. 혹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나쁘지 않죠. 그럼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본부장 다자구도 이걸 좀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정권을 줘야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네네. 정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또 후보하고 친한 중진 의원들끼리 네. 김 전 비대위원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분은 중도에 다 버리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또 효용도 있지만 리스크도 존재하는 인물이군요. 모든 거 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선대위 갈등설에 이제 호사가들의 말이라면서 일축했지만 또 당원들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 대표를 뭐 강하게 비판하는 글로 도배가 되고 뭐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이 대표를 좀 탄핵시키자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당원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똑같은 일이죠.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네. 이재명 안 된다, 교체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언론들이 친문 지지 세력이 이재명 나가라고 한다. 네. 그 사람도 친문 지지 세력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7, 8년 동안 이재명을 혐오하던 이재명 혐오 세력이에요.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강한 생각. 이재명이 아니면 윤석열도 찍어준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 사람도 어떻게 친문 지지 세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대장동 의혹, 네네. 이재명의 조폭 논란, 네. 그다음에 이 뭐 김혜경 씨 낙상 문제, 이재명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논란되는 거 다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들어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이재명 찍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 찍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원 게시판 몰려가서 자기들이 당원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나가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언론에 이게 이용되는 거죠. 네네. 그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지금 언론이 지금 이용하기 좋잖아요. 내부 분열에 빠졌다. 국민의힘이. 네네. 당원들이 이준석을 나가라고 한다. 그 당원들이 이준석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나가라고 하지? 네. 그거는 밖에 있는 보수 유튜버들, 강성 유튜버들, 네. 그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 게시판 가갖고 그 난리 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끄러우면 세력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줌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여론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수만 명이 그렇죠. 있고 깽가를 치는 10명한테 정신 그렇죠. 팔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그겁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 의원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뭐 나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번 주말에 청년 플랫폼인 청년의 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대선에 어느 정도는 좀 자기도 발을 담그고 싶다라는 의지로 저는 보였거든요. 뭐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네. 이렇게 대선판에 소외되는 걸 원치는 않겠죠. 네. 원치는 않은데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를 선뜻 도우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삼고초려 한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일단은 자기 파일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김 전 비대위원장이 입성한다? 그러면 뭐 선거 이 대선판에서 홍준표 후보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 도울 일은 없죠.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고심일 텐데 네네. 만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니 불발된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파일을 키워서 나중에 짜잔하고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는 모르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한 4개월쯤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홍준표 후보로서는 또 와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질문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희 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축가이드 MC 장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